저녁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16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재원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이 컷오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모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엔 맞짱 토론. 오늘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일본 관련 대응과 40일 앞으로 다가온 여야 총선 준비 상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종합뉴스 3월 6일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PK에 이어서 최대 기반인 TK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김영호 위원장은 오늘부터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 과감한 컷오프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현역 물갈이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온 TK 지역의 공천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K 지역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5명을 제외한 15명 가운데 6명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우선 4선의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구 을에서 수성구 갑으로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에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밖에 곽상도, 김상훈, 윤재옥, 추경호, 송원석, 김한희, 이미자 의원 등 6명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됐습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총 7명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김재원, 정태옥, 백승주, 강석호, 김석기, 곽대훈, 그리고 비례대표 김규환 의원입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어제 김형호 위원장이 오늘 정말 비중 있는 인사들이 많이 탈락할 거라고 했는데 예고대로 상당히 논란이 될 정도로 중요 인물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인터넷은행법 부결되면서 어제 법안 처리가 중단됐었는데요. 여야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구 획정안과 또 타다금지법 등 160여 개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당초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본회의가 밤 9시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임채원 기자. 네, 임채원입니다. 네, 여야가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합의를 이룬 모양이죠?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가 있었는데요. 예. 인터넷 은행법이 부결된 건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있는 투표 때문이라면서도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약속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부결된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을 다시 협의했는데요. 오는 4월 총선이 끝나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정무위 법사위를 거치면서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생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 특정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네, 총선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임 기자, 오늘 본회의가 저녁 9시로 연기가 됐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밤 9시로 연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재획정안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의 획정 방향에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16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주요 법안을 보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와 함께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광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말부터는 지금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네, 4.15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공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기 시흥을의 경선 실시 결정을 번복하고 조정식 정책위 의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책위 의장인 조정식 의원을 경기 시흥을에 단수 공천하기로 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을 경선 실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조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 새 예비 후보가 겨룰 예정이었지만 오늘 최고위가 공관위의 결정 사항을 뒤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추진 등을 고려해 당 정책위 의장인 조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김윤식 전 시장은 최고위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을 지지율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이번에도 현역 의원을 경선한다는 당의 원칙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가 강조한 공관위 중심의 시스템 공천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아 공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5차 경선 결과에선 전현직 의원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서울 마포갑과 경기 용인병, 화성갑의 삼선의 노웅래 비례대표 정춘숙, 송옥주 의원이 각각 4.15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선 전주갑 김윤덕, 전주울 이상직, 남원 임실 순창의 이강래 등 전직 의원들이 국회 재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엔 서울 강서갑과 송파갑, 부산 중구영도, 경기 안성 등 11개의 지역에 대해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음압시설을 갖춘 구급차, 수입이 끊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한데 관련 규정에 막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이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압시설 구급차에 대한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압시설이 된 구급차가 각 구하고 군에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좀 특교로 안 되면은 다른 부처의 장관님께서 그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는 특교를 하질 않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복지부나 이런 데 예산에서 예비비가 됐든 어딘지 신속히 지원되도록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시간 강사나 일용직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장 지자체장의 명의로 재난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지자체장의 재정 지원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법령 해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빠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수준에서 검토하고 또 가능하면 통상임금의 몇십 % 수준이라도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저는 지침을 좀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통합당 측에서는 마스크 배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약국도 매점 매석을 할 수 있다며 이 통장과 동사무소 조직을 활용해 가구별로 마스크를 할당하는 방안을 정부에 타진했습니다. 배급 체계를 행정기관이 나서 좀 배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을 저희 당에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이 통장 조직이든지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배분을 할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기재부가 약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 분석 양윤선 김세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윤선 기자, 오늘 이제 4.15 총선 40일 딱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제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지사 하면서 논란이 컸었는데 오늘도 세게 발표가 됐어요. 네, 일단 예. 어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험지로 나가라. 아니다. 나는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공천관리위원회와 한 달 넘게 신경전을 이어왔는데 예. 결론은 공천 탈락. 다른 선택지까지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공천 배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또 5선의 이주영 국회 부의장, 4선의 김재경 의원, 재선 김한표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반면 전략 공천 논란이 있었던 이현주 의원은 부산 남구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예. 서울 소초갑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엔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대구 경북 지역 공천자가 발표가 됐죠. 네,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피해 숙청이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이 디데이라고 알려졌는데 그야말로 현실화가 네. 됐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늘만 7명의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컷오프 대상자로 이름이 자주 올랐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옆으로 옮겨서 네. 수성 갑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부겸 의원과 이제 대진을 하게 됐는데 이번 총선의 관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당이 중책을 맡고 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표적 친박 의원이고 또 현 정권의 정무수석이었던 만큼 전 정권의 정무수석이었던 만큼 이번 공천이 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예,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특보를 했던 세 사람이 다 탈락했네요. 윤상현, 주호영, 김재원 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또 막말과 욕설 논란을 빚었던 의원들 예를 들면은 뭐 이은재, 김순례,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정태욱 의원도 그렇습니다. 당 대변인이던 시절에 인천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이부 망천 논란이 예, 그 그렇습니다. 발언이군요. 예, 당시 당적을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석호, 곽대훈, 그리고 백승주, 김석기, 김규환 의원 등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통합당 공관위가 대폭 물갈이를 예고를 했고 또 물꼬가 터진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이렇게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중진 여러 명이 탈락시켜 주목받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김영호 위원장 사천 논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공적인 잣대로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스스로가 강조했던 혁신 공천 이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공천이 대표적인데요. 부산 중구 영도구 전략 공천설이 나오면서 김용호 사천 논란을 일으킨 이현주 의원 결국 부산 남구의 전략 공천이 됐고요. 이현주 의원 공천 문제로 시끄러웠던 이 부산 중구 영도구가 추가 공모 지역으로 정해진 뒤 황보승이라는 전 부산시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 10분 전에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황보 전 시의원은 김 위원장이 의원이던 시절에 비서 출신으로 아주 대표적인 김용호 퀴즈로 꼽히고요. 서울 강남을의 전략 공천을 받은 최웅 전 INC 자산운용 대표, 김 위원장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현역인 안상수 의원을 밀어내고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에 공천이 된 배준영 전 국회 부대변인도 김 위원장의 국회의장 시절 공보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허영범 전 국회 도서관장, 서울 동대문 갑에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김 위원장이 의장 시절에 국회 대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김용호 위원장이 직접 인재 영입을 했던 한 인사들까지 포함을 하면 공천자는 더 늘어나는데요. 김용호의 부상이다, 김용호의 직계다, 김용호 퀴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그 과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을 때 이 총선은 악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됐고 지금 진행 중인 이 대구 경북 지역 영남권 공천이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천 논란에 대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까? 네, 아직 특별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 네, 김세정 기자. 범진보 진영에서의 비례대표 선거연대 민주당은 입장을 정했습니까? 네, 이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소식이 핫한데요. 이름이 정치개혁연합이죠. 민주당이 고심 끝에 이 연합정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당에선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해찬 대표가 이르면 오는 8일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은 모레인 이번 주 일요일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최종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가져갈 경우 원내 일당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에서 보수 세력 통합을 주문했죠. 때문에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선 진보 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연합 비례정당 관련해가지고 정의당이 지금 중요한 변수가 돼 있는데 정의당 당 대변인 또 이정미 전 대표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확인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예.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심상정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오늘도 거듭 밝혔습니다. 예. 의석수 유불리를 계산하기 이전에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단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보 단일화 연대 정도는 여지가 있지만 네. 비례 불참은 여러 번 하긴 했기 네. 때문에 이거 당의 입장이라고 이제 정리해도 되겠군요. 네네네. 예. 공식화된 겁니다. 네, 민생당도 선거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생당도 정의당과 입장을 같이 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연대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어떠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또 연대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도 삼가해달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목숨을 걸고 관철시킨 연동형 비례제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수영 기자. 호남의 주요 기반을 둔 소수 정당이 통합해서 출범한 민생당. 네. 오늘 첫 이제 인재 영입 인재 발표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이 합당 등으로 늦어지긴 했지만 민생당도 총선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두환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이만솔 전 정의당 부대표가 오늘 이 민생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골프장 쫓아가고 했던 네, 맞습니다. 이만솔 씨군요. 네. 예. 이 민생당은 임 전 부대표에 대해서 정의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솔선수범한 청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임 전 부대표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또 12.12 쿠데타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하는 모습을 공개해서 관심을 모았었죠. 그랬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서울 서대문구 의원이었던 임 전 부대표는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했지만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 1월 당이 총선 출마를 막았다며 탈당했습니다. 오늘 민생당에 입당하면서 개혁과 미래세대, 정의실현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민생당이 유능한 개혁정당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또 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서 대학 내 성폭력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와 김성재 전 의왕시장을 영입했습니다. 네, 민생당 이제 처음 지금 인재 영입 발표해서 좀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김세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이 각소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기록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문체위는 유소년 축구교실이나 야구클럽 등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우 유천입법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코로나19 위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정상의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를 확인했다며 닫힌 문을 열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이 대화와 도발을 고사하는 전형적인 대남 정책으로 한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김정은 짝사랑에 매달리지 말고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박근혜당이 됐음을 만천하에 고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국민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환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 진정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랐던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가 100여 국에 이르고 있지만 외교부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다른 나라 방역 정책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하며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일본, 호주에 이어 미국도 한국인 입국 금지에 동참하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발 입국 제한에 나선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 일본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2주간 대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 입국 거부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본 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정부는 외교부를 필두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외교부는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일본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역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국에는 소극적으로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일본에만 뒷북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는 10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전 세계 거의 절반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대응 수위와 각국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발표한 PK 지역 공천 결과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공관위의 요청에도 경남 지역 출마를 고집했던 홍 전 대표, 결국 컷오프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가 사람이 무섭다는 심경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홍 전 대표는 어제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연이어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참 야비한 정치를 한다는 불만 표시를 시작으로 오늘 새벽에는 황교안 대표 측의 견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속임수에 속아서 낙천이 됐고 이젠 사람이 무섭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영호 위원장과 거칠게 다툰 적이 종종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과거 자신과의 악연을 공천 배제로 안 갚음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기자들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홍 전 대표의 비판글을 봤냐고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거 볼 시간이 없다며 자신은 모른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공천 배제로 거취가 불투명해진 홍 전 대표는 앞으로 2, 3일간 무엇이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공천에서 함께 탈락한 김태호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계획을 밝힌 것처럼 홍 전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될지 홍 전 대표의 고민과 선택에 정가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어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죠. 다음 주부터 약국에서 공정 마스크를 살 때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만 사도록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다는 건데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이번 조치. 여야의 반응은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마스크 공급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약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주 1인 2매 구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약국들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배급제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일선 약사들은 마스크 오부제로 신분을 확인하느라 조제 의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와 약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여당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배급제가 웬 말이냐며 비판하고 나선 야당.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요 대비 생산 물량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오부제 판매도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지만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까지는 약국에서는 1인당 2장,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장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구입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를 놓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죠. 최민희, 정옥임 두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총선 지금 이제 40일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총선 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산세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국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계속 늘고 있는데 일본 아베 정부 어제 모든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겠다 발표했는데 발표는 발표지만은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비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스캔들도 또 터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CNN이 어제 일본의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확진된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일본은 8,0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요. 1,000명이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만 8,4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요. 네. 이 중에 13만 6천 명이 사실은 음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도쿄올림픽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비난을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일각의 전문가들이 일본에서 거꾸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코로나19가 들어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적을 만드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겨냥했고요. 이태리는 지금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태리는 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본은 이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이런 지금 이제 정말 코로나19 각국이 어려운데 시진핑이든 아베든 간에
이런 시기에 국내외 정치 전략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방역 조처뿐만이 아니고 예. 그런 조처를 취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일본 국회에서 왜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거부하느냐 했더니 국민들이 두려워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외교부가 주장을 하는데요. 당장 이제 도쿄올림픽도 지금 연기 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다가 시진핑이 원래 4월에 방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10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확정이 이런 됐죠, 그렇게. 상황에서 또 사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위험한 국가가 이제 중국, 그리고 우려 국가로서 한국, 일본, 이태리, 이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이태리나 이란이 한국보다 지금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많습니다. 이태리 이미 알고 100을 넘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처를 취하니까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상당히 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것이죠. 네. 네, 이 일본 측의 이런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이 정부 대응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경고 수준을 올리고 또 그 오염 지역을 지정을 해서 발표하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아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 현재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상황이지만 좀 봐야 될 것이 일본이 입국 거부를 할 때요. 중국 사람들도 같이 입국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거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느닷없이 지금 한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 더 우리가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또 황당한 게 중국 항구시보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일본의 조처를 이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일본인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해한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선 미국이 향후에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는 자국의 유학생들 귀국 조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다가 중국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을 거의 900명이 육박하는데 격리를 해가지고 네. 그 상당히 그 한국 분들이 거기서 고생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조처와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일본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하시고 왜 일본과 중국이 형평성이 안 맞냐고 하시면 그거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일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에 일본과 중국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의별. 그래서 중국 정부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을 콕 찍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보도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외신들과. 그때 경향신문 기자가 물어요.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부부장이 대답하기를 한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무슨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천재지변 가까운 역병인데 이거를 가지고 각 나라가 일본처럼 하는 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외교부도 이제 이런저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짜 이상한 것은 일본은 도쿄올림픽, 지금 올림픽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게 코로나19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사능 오염 문제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굉장히 초점이 그런데 됐었죠. 예. 오히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방사능 문제가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본의 문제에 이들은 꼭 과거에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원래 문제가 있는데 그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 적을 만들어요. 그 아주 노골적으로 인종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못된 외교적 버릇이 나타난 것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고립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때문에 우리 감정이 상당히 상했는데요. 우리가 이 대응 조처할 때 일본이 그렇게 비열하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준위기 상황인 만큼 방역 조처의 차원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먼저 상호 조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통제한 100여 개의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고요. 또 제가 아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일관성이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중국은 이미 여러 성과 시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호적인 조처를 취한 건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내가 정치적으로 상호 조처를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이 코로나의 발원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역 조처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민희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지금 이 시간까지 뭐 그런 추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한국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부 언론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이 이랬는데 미국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의 기이한 보도를 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합니까? 우한에 대해서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고요. 후베이 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었죠. 예. 네. 후베이 성 안에 우한이 있습니다. 네, 그까지만 할게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개 다룰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이른바 옥중 메시지, 뭐 여러 가지 뭐 편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한자로 서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의 여러 가지 자의적인 박근혜 팔기 관련해서는 정리돼주는 계기는 됐지만은 그게 지지에 과연 총선 지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처음에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옥중 서신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로 신음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상황에서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효과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결국 선거의 결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알 길이 없고 제가 또 미래통합당에 지금 당적을 두고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 중도층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일정 정도 지지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내건 것이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과연 그 중도층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 마스크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정호김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당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몇 개 정당이 있잖아요. 그런 정당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정 정도 영향을 주면서 소위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분열을 막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정치공학적인 건 전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대개 옥중에서 서신을 내보낸다면 그건 애국지사들이 주로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범법자로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아주 보수의 지도자로 스스로를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탄핵 불복이며 사법부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환영했어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당 기류는 좀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도층을 겨냥한 거라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이 수구 보수 쪽의 최대 정치적 지분은 박근혜 가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극기 세력과 박근혜 가문으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인정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큰 당,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라. 그러면 그 당대표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감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감격할 수 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는 조금 너무 일찍 감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죠. 아,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과거에. 아니 그렇게 이제 언론들은 보도를 하는데 최민희 전 의원도 네, 선거 여왕이었다고 평가하세요? 여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었다고 봐요. 저는 추측합니다. 당장에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옥중 메시지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했을 때 네. 어머나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달라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공개적으로.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뚝 비슷한데 의원님과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태극기 세력을 통합당에 넣어줘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태극기 세력을 업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1단계 메시지이고 이후의 공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지 3년이 됐어요. 만 3년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3년이 되었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게 바로 미래통합당이라는 말 자체도 그 내용 속에는 없어요. 거대 야당이라고 했죠. 표현을 했는데 거대 야당이 그렇게 맞득치는 않지만 지금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서신을 보내는 지금의 이 상황을 누가 자초했는가? 그거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영어의 몸이 되고 소위 언필칭 촛불혁명 정권이라 해갖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패닉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내는 거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진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서신을 하고 이거 서신을 중심으로 해갖고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0%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는데 네. 과연 이런 상황을 만든 자업자득 자승자박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옥중 서신을 이렇게 써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옥중 서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자필로 나왔으니까 서신 가능성이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별개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기처럼 80%가 됐어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라는 사람은 메시지를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국정을 좀 더 잘해라, 성찰해라. 그건 뭐 충분히 민주당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과 박근혜의 메시지는 별개다. 만약에 그 미래통합당이 아주 더 힘든 상황이라면 더 처절한 메시지를 내보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별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통합당 공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원, 주호영 등 이제 이른바 TK 지역의
뭐 당에서는 상당히 중진의 비중 있는 사람들이 탈락했는데요. 어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등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크다라고 욕을 많이 먹지 않느냐 하니까 내일 먹으려고는 세 발에 비춰본다면 세 발에 피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상당히 주목은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해가지고 공관위원장의 활동이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공천들은 일단 주목받았던 것하고 분석해보면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주호영 의원은 탈락한 게 아니고 김부겸 의원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대권 후보의 위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건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살아남은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우선 김영호 위원장 걔가 좀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걔가 대부분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천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권력 가진 분들 걔가 살아남는 거다 이런 거.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는 이건 뭐 다르게 볼 수가 없죠. 황교안 대표가 미래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할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서울의 험지로 가라고 하는데 서울의 험지에 간들 종로가 아닌 이상 대권 후보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에 들러리 설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각을 좀 그런 식으로 미래의 대권 경쟁이 이번 공천에서 미리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시각이 더 컸습니다. 당내 사적 권력자들의 사적 의지가 반영된 컷오프나 공천이었다라고 평가하시네요. 네. 아무튼 어떤 평가이냐 또는 해석이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네, 명칭은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번 총선은 야당 심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런 여론도 높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른 네. 이제 그 중도 인사들을 포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다룬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천과 관련하여서도 지금 여당보다 야당에 대한 관심도가 이게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고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다가 253개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을 보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런 젊은 사람이 지역에서 그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왜 여기 전략 공천이 되었지?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에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부분은 대폭 물갈이였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네. 어제 PK 6명, TK 7명 하면서 갈았고 그렇게 갈다 보니까 친박 몇 사람도 살아남았고 과거에 친이계도 살아남고 또 황교안 계라는 사람도 살아남고 그랬는데 이 대부분이 황교안 대표의 그 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공천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 게 황교안 대표 자신도 처음에 자기가 종로를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까? 네. 공천관리위원회와 상당한 삿바싸움 후에 결국 승복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나 또는 김 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한두 후보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면 253개 전체에 대한 어떤 일관성과 공관위의 어떤 그런 권위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관위 위원장은 김영호 위원장이지만 거기 만만치 않은 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석연 부위원장도 있었고요. 결국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거 역시 총선으로 나타나리라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이제 얘기는 한 가지만 더. 네.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영도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뻐하시나 봐요. 김영호 위원장이. 영도에서 빼서 부산 남구로 전략 공천을 합니다. 네. 그럼 영도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나름 이제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네. 컷오프가 되고 그리고
황보승이라는 전 부산시의원이 네. 이게 이제 추가 공모를 통해서 경선에 김용호 위원장의 비서 들어가게 된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김용호 퀴즈로 꼽힌다 이런 건데요.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공관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현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면서 자기가 돼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된다 이러고 다녔던 사람. 아, 도당 위원장 했을 때 네. 그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을 여러 번 바꾸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공천하는 것이 네. 이게 원칙 있는 공천입니까? 그건 아닌 네. 것이죠. 아, 맞습니다. 그런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당에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 연대해가지고 하나 그게 뭐 250보 소백보지 누가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좀 이따 미리 네. 당장 김태호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밝혔는데요. 홍 전 대표가 좀 고심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까요? 지금 그 김태호 지사는 무소속을 이제 천명을 했고요. 홍준표 대표도 곧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라고 공언을 했냐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정계 은퇴하든지 뭐 그렇게 아마 미리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네. 네. 이제 민주당 공천 관련도 질문을 좀 해야겠는데 먼저 이걸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관련된 비례연합정당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마감하면서 두 분이 치열하게 논쟁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도 어차피 주제가 될 거니까 네. 계속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거 추진한 바 없다. 다만 당 주변 또는 그 원로 그룹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민희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봉주 당이 아니고 시민사회 원로분들께서 하신다는 얘기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의당 관련 참여라든가 얘기가 계속 주변에서 촉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조만간 정리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런 발언들은 조금 뭔가 당이 그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해석이야 자유고요. 네.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처럼 민주당이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진 않겠다. 그건 분명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여당 지지자 혹은 시민사회에서 미래한국당이 약진할 경우 너무 이 보수적인 그 의석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 흐름 중에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가 추진하는 비례개혁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모든 정당에게 비례개혁 정당에 들어와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 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요일 저녁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판단해 보겠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낮에 저 중천에 해가 떴는데 자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지금 한밤중이다 그런다 그래서 그게 한밤중이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마포에 5인방 얘기했을 때 그 5인방이라는 사람이 바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오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비례연합당 시민사회 얘기하지만 그때 나온 얘기예요. 마포에서 명분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다 또 오늘 그 얘기 중에는 그 바로 5인방 속에 포함됐다는 김종민 의원인가요? 이분이 뭐 이런 거 만들면 이런 거 만들면 적어도 민주당 몫으로 7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각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오늘 언론에서 지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의당도 처음에는 결사 반대하고 그 말도 나왔잖아요. 요새는 뭐 그거를 똥물에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뭐 저기 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걸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왔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슬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이건 아니다 싶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 몇 석 어쩌고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지금 불만이 또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본인들한테 승산이 없는
없는 그리고 쪽을 제일 할까요? 중요한 거는요. 이럴 거를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몇 개를 빼면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데 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건 미래한국당이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더 가면 그 출범을 가능하게 한 선관위 결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선관위에서 비례 자매 정당 혹은 비례 위성 정당을 허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과거에 자유한국당 때 이게 추진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원과 미래한국당 당원이 겹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을 했을 때 겹치면 그건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중 당적이 금지되기 때문에. 근데 선관위가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그 지역의 당사와 미래한국당 당사 같은 건물이기도 하고 예. 또 창고에 그 당사라고 창고에 있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허락을 하게 되면서 이미 선관위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깨진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했던 한국당 또 그것을 받아준 선관위가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때 또 같은 결정입니다.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갖고선 비례 정당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고 해놓고 시민사회를 앞세워서 결국 비례 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앞세워서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2호, 10보, 소백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발전이며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취지라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선거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같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들어왔던 정당이 아닙니까? 그 정당이. 네. 정의당은 저는 과거에 민주당의 몸을 담았었지만 정의당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도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훌륭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중대 일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신과 가치의 면에서 보다 서민 친화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표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구자유한국당도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를 앞세워서 한다 이런 말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원로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민주주의 제가 10초만 할게요. 원래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단체라야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아니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출마하지 않아요. 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데. 아니 잘못을 어쨌든 바로잡는데 왜 이런 확실한 정당의 거는 그 만드는 거에 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를 주도를 앞세워서 합니까?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치행위라는 발언은 것이죠. 거의 평생을 제가 시민사회 민주화 얘기를 한 거는 운동에 보도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제 발언은 그대로 네. 첨언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이거는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두 분께 제가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N의 맞짱 토론 지금까지 최민희, 정옥임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샘추위가 풀리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정 뉴스를 국회 현장에서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뉴스엔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